어머님, 젊은 남자랑 바람 피우고 계시죠? 10년 동안 매일 새벽 6시 북엇국 한 그릇, 계란말이 한 접시, 그리고 10가지 반찬.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그런데 68세 시어머니의 폰에 준호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 순간부터 내가 지켜온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비밀은 한 방울의 눈물로 시작된다. 매일 아침 6시, 정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엇국을 끓이고 남편이 즐겨 먹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10가지가 넘는 반찬을 가지런히 상에 올립니다. 합가한 지 10년째 3650번의 아침. 저는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말입니다. 북어를 불리면서도 콩나물을 다듬으면서도 저희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북엇국의 간을 맞출 때 꼭 새우젓을 넣으라고 하셨고 콩나물은 머리를 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양이 다 머리에 있다면서요. 저는 그 모든 가르침을 외우듯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저는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것이 며느리로서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그렇듯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들 속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그 이면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이 텅 비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 라디오를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계실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아침 산책은 부쩍 길어졌습니다. 저는 어젯밤 시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며 흥얼거리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그런 노래였죠. 방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코랄빛 립스틱, 평소엔 볼 수 없던 향수병, 그리고 옷장문 사이로 보이는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 저는 6개월 전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머리를 자주 만지러 가시고, 옷을 새로 사오시고, 심지어 다이어트를 한다며 저녁을 거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건강을 위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겼죠.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느껴지는 묘한 위화감은 뭘까요? 마치 68세 할머니의 방이 아니라 20대 아가씨의 방처럼 느껴지는 이 생경함은 충전기에 꽂혀있는 시어머니의 핸드폰, 화면에 뜬 알림 하나가 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도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애정 어린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발신자 이름 옆에 하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저장하신 이름. 68세 시어머니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친밀함의 정도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라니. 어제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믿었죠.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도덕적 갈등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시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을 열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준호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요. 내일은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때요? 영자 씨 손잡고 걷는 게 꿈만 같아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 처음엔 경어체였던 메시지가 어느새 반말로 바뀌고 호칭도 선생님에서 영자 씨로 변해 있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찍은 셀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와인을 마시며 웃는 모습. 그 사진 속 시어머니의 표정은 제가 1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녀 같은 수줍음과 설렘이 가득한 얼굴. 마치 첫사랑에 빠진 18살 아가씨 같았습니다. 준호라는 남자는 많아봐야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 메시지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번 주말엔 제주도 어때요? 영자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 정성껏 모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분이. 현관문 여는 소리에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미수가 아침 먹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습니다. 볼에는 연분홍 볼터치, 입술엔 코랄빛 립스틱, 손에 들린 쇼핑백엔 저도 잘 아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합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아,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오랜만에 수다 좀 떨었지. 시어머니가 시선을 피합니다. 10년을 함께 살았기에 저는 압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할 때 보이는 미세한 신호들을. 왼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괜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 네, 어머니, 아침 차려드릴게요. 아니야, 나 배불러. 친구랑 브런치 했거든. 브런치. 평생 된장찌개와 김치를 고집하시던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생경한 단어. 저는 정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질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10년간 매일 아침을 차려드렸는데, 이제는 밖에서 브런치를 하고 오시다니, 그것도 아마 그 준호라는 남자와 함께.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등이 꼿꼿하고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모습. 저도 모르게 주방 싱크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게다가 남편은 어머니를 무척 아낍니다. 병상의 아버지 몫까지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감사함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죠.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도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제가 바쳐온 헌신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차린 밥상, 병원 모시고 다니기, 말벗이 되어드리기,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했단 말인가요? 갑자기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서러움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저는 그냥 차려놓은 아침상 앞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북엇국은 식어가고 계란말이는 굳어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독 차갑게 느껴집니다. 10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줄곧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고 이제는 친정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늘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니? 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6개월이나 저는 자신이 얼마나 시어머니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아는 것일까요? 남편도 혹시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 자신은? 저 역시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 출생에 관한 비밀. 그것은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금의 식탁과 달리 20년 전 우리가 처음 마주 앉았던 그날의 햇살은 참 따스했습니다. 갓 30을 넘긴 저는 사랑하는 남자 상훈 씨의 손을 잡고 그의 어머니 한영자 여사님 앞에 섰죠. 중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셨다는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기품이 넘치면서도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찻잔을 내어오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상훈이 아비 없이 자라. 내가 애지중지 키웠다. 어떤 고생도 마다 않고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 말의 무게가 제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될 제게 던지는 경고이자 평생 짊어져야 할 책임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그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미숙 씨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기댈 곳은 남편의 따뜻한 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인정을 받아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식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웨딩드레스의 무게보다 평생 함께할 남자의 어머니라는 존재의 무게가 더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 내내 사사건건 당신의 뜻을 내세우셨습니다. 예단은 어느 브랜드여야 하고 하객 음식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며 신혼집의 커튼 색깔까지도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남편은 언제나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어. 그냥 좋게 맞춰드리자.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그게 효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심 깊은 남자를 사랑했기에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제 사랑의 증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이었고 저는 며느리였을 뿐 우리는 결코 동등한 부부로 시작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의 의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사니? 숨만 쉬어도 적적하다.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에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삶은 온전히 시어머니의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시어머니의 혈압과 혈당 체크. 현미와 잡곡의 비율까지 맞춤 건강식 준비. 오후에는 병원 동행과 말벗 되어드리기.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과일 깎아드리기. 제 이름 정미숙 석자로 불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상훈이 엄마의 며느리, 아가일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효부라며 칭찬했습니다. 남편 역시. 당신이 있어서 내가 마음 놓고 사회생활 할 수 있어. 정말 고마워.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죠. 저는 그 칭찬들이 달콤한 독인 줄도 모르고 받아 마셨습니다. 제 자신을 지워나가는 만큼 칭찬의 소리는 커졌고 저는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른 등을 주물러드리며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라고 다짐했던 밤들. 그 다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그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제 노고를 안다고 말했지만 정말 알았을까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지쳐 쓰러질 듯 안방에 들어오면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분은 어떠셨어? 그의 유일한 질문이었고 제 기분을 묻는 법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사라지고 오직 시어머니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보고만 남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는 언제나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고마운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려오는 밤이면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외로움은 내 숙명일지도 모른다고.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출생의 비밀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제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제 청춘은 시어머니의 건강과 남편의 편안함과 맞바꿔졌습니다.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불평 없이 희생하며 오직 가족의 평화만을 위해 존재하는 희미한 그림자. 저는 그것이 제 역할의 전부라고, 제 존재의 이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신 분들이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하늘처럼 모시는 시어머니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저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친어머니의 얼굴도 이름도 모릅니다. 제게 남은 것은 이 작은 상자 속 어린아이 때 저를 감싸고 있었다는 낡은 옷과 보육원 원장 수녀님이 전해주신 미수가 미안하다 내가 5살 때 헤어지게 돼서 부디 행복해라는 짧은 쪽지 한 장뿐입니다. 저는 평생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가정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헌신했던 이유도 남편의 무관심을 견뎌냈던 이유도 어쩌면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착한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만 이 위태로운 행복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비밀만 지켜낸다면 이 가정 안에서 저는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아침 시어머니의 핸드폰 화면 위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10년의 헌신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제 인생을 바쳤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다른 남자 품에서 소녀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나의 희생과 당신의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던 지난 세월이 한없이 비참하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정이 아니라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온 칭찬은 헌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편리함에 대한 만족의 표시였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세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도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배신감이었고, 그리고 지독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대체 준호라는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두 사람은 어디까지 간 것일까? 저는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제 10년의 세월을 앗아간 그 행복의 실체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정미숙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게 상처를 준 세상에 똑똑히 물을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자 세상은 온통 의심스러운 것들 투성이었죠.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제 레이더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부엌에서 통화 중인 시어머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 오호호, 정말? 준호 씨도 참. 귓가에 박히는 그 이름, 준호. 전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웃어주는 저 목소리는 제가 1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간지럽고 애교 섞인 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좋은 일 있으세요? 라며 순진하게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 웃음소리의 대가가 무엇인지, 저 교태스러운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것은 제 10년의 헌신을 비웃는 소리이자 제 희생을 깔고 앉아 피워낸 탐욕스러운 꽃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을 겁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 지진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갑자기 미용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고 평생 입지 않던 파스텔 톤의 화사한 옷들을 사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화사하게 입어야 한다더라. 는 말에 저는 그저 노년의 우울증을 이겨내려는 노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을 때도 저는 어머니 건강 생각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라며 응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그 모든 변화의 이유가 건강이 아니라 남자였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제 손은 책 페이지를 의미 없이 넘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났을까? 어떻게 가까워졌을까? 그리고 지금 대체 어디까지 간 걸까? 의심은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마침내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향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다녀올게. 며칠 전 시어머니는 새로 산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한껏멋을 낸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늦게 들어온 시어머니의 옷에서는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의 분가루 냄새도 쓰시던 비누 향도 아니었습니다. 서늘하면서도 달콤한 명백한 남자의 스킨 향이었죠.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오늘 그 기억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처음으로 허락 없이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화려한 색의 새 옷들 사이로 그날의 스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스카프를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역시나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남자의 향기.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친구 모임, 동창회, 계모임.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그리고 이 가족을 완벽하게 속이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날의 진실을 품고 제 코끝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향한 배신감,
그리고 10년간 자신을 기만한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약을 챙기고 음식을 만들고 외로움을 달래드리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다른 남자의 향기를 묻힌 채 집으로 돌아와 제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스카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부드러운 천 조각이 낯이 징그러운 뱀의 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말해버릴까? 아니, 증거가 부족합니다. 남편은 분명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라며 제 말을 의심할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제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한 나만의 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백화점 문화센터 서예 교실 가는 날이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게 행선지를 알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문화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버스를 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시어머니는 문화센터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버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길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아내,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아온 10년.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정미숙입니다. 버려진 아이, 순종적인 아내, 착한 며느리가 아닌 오직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한 명의 인간. 버스가 멈춰서고 시어머니가 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약속 장소에 거의 다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시내 중심가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번화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고등학교 동창회 장소로 어울리는 한식집이나 백반집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찾는다는 화려한 조명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길 바랬습니다. 제발 그저 이곳에서 다른 친구를 만나기로 한 것뿐이길. 제 의심이 지독한 망상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레스토랑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연신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모습은 영락없이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걸어온 한 남자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얼굴에 피어나는 한박 웃음은 제가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도 높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 준호였습니다. 핸드폰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 그는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팔을 내밀었고 시어머니는 수줍게 그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두운 골목벽에 몸을 기댄 채 그 모든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10년. 제가 시어머니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위해 새벽잠을 설쳤던 그 시간들. 제가 시어머니의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제 무릎이 시큰거렸던 그 밤들. 제가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 제 친구와의 약속을 미뤄야 했던 그 수많은 오후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당신의 그 찬란한 행복 속에 며느리인 나의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던 걸까? 눈물이 차오를 틈도 없이 차가운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 행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인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건너편 카페,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지옥에, 시어머니는 천국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카페 안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고 레스토랑의 밝은 조명 아래 시어머니는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주문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저렇게 환하게 웃는 법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늘 품위를 지키고 감정을 절제하며 슬픔도 기쁨도 희미하게만 내비치던 분. 하지만 저 남자의 앞에 앉은 시어머니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에 빠진 행복에 겨운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준호라는 남자가 시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냅킨으로 다정하게 닦아주는 순간 저도 모르게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위암으로 투병하시던 마지막 몇 달,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하셨습니다. 영감, 나 두고 가면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라며 시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눈물은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그 슬픔은 전부 연기였습니까? 시아버지의 묘소에 찾아가 아이처럼 서럽게 우시던 그 모습까지도 전부 가식이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감정이란 이토록 쉽고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 설렘으로 이토록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10년간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가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제 귀에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헌신과 시아버지의 사랑을 한꺼번에 조롱하는 잔인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선적인 연극을 끝내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건너가 문을 열고 저 행복에 겨운 두 사람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폭로할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 발이 카페 문턱을 넘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진 것은 준호라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흘러내린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는데 남자는 곧이어 시어머니의 뺨을, 주름진 그 뺨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온전히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소녀 같은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한 남자의 애정 표현을 받아들이는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의 광경만이 흑백 사진처럼 제 망막에 박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깊어진 육체적 교감까지 있었음을 암시하는 농밀한 스킨십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가정, 제가 믿어온 도덕, 제가 헌신했던 시어머니라는 존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 배신감을 넘어선 모멸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제 복수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들을 깨부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서 있던 세상이,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부서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차가 세워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저런 사람이 있는 집으로 나는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도로를 몇 시간이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눈물은 말라붙었고 그 자리엔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멸감을 되갚아주지 않으면 저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질식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폭로하는 건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눈물로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외로웠다는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들겠죠?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부숴버려야 했습니다. 당신의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남자, 김준호를 내게서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그 남자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김준호, 45세, 퍼스널 트레이너. 그의 SNS에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미소로 가득한 사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미소가 역겨웠습니다. 저 미소로 68세 노인의 마음을 훔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일하는 헬스장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우연을 가장에 접근해서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닌 저처럼 평범하고 지친 중년 여자가 당신의 연인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넘어오는 순간 시어머니를 그 현장으로 불러내 두 사람의 관계를 산산조각 낼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느꼈을 행복감과 똑같은 크기의 절망감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수치심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이자 잃어버린 나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화면 속 PT 상담 예약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헬스장은 제게 어울리지 않는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활기찬 음악 소리, 땀 냄새, 거울에 비친 젊고 탄력 있는 몸들 사이에서 저는 섬처럼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가장 다루기 힘들어 보이는 기구 앞에 서서 낑낑거렸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저기서 다른 회원을 가르치고 있는 김준호. 그의 시선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저는 계획대로 무거운 덤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의 시선이 집중됐고 마침내 그 남자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발목을 붙잡으며 아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이 처음이라.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 남자에게 빠졌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는 경계심을 허물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자세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며 기구 사용법부터 호흡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가볍게 짚어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쓰다듬던 바로 그 손이라는 생각에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수줍어하는 척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회원님처럼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다쳐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받을게요. 그는 제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덫에 걸려든 겁니다. 제 첫 번째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복수의 대상 앞에서 통쾌함을 느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기꾼의 교활함이 아닌 상처받은 짐승과 같은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차가운 복수심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전담 트레이너를 자처하며 살갑게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의 사적인 질문들을 유도하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부모님은 다 살아계세요? 제가 넌지시 묻자 그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늘이 졌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 헤어졌어요. 고아나 마찬가지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버려졌다는 상처. 그것은 제 평생의 족쇄이자 그와 저를 이어주는 예기치 못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우리는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 말고 무심코 팔을 긁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팔뚝에 있는 희미한 반달 모양의 흉터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흉터. 어머니가 남긴 쪽지와 상자 속 낡은 물건들 사이에서 본 혹은 꿈속에서조차 희미하게 떠올랐던 기억의 파편. 35년 전 시골 할머니 댁 감나무에 함께 오르다 떨어져 다쳤던 배다른 오빠의 팔. 어머니의 일기 속에 적혀있던 오빠가 꼭 데리러 올게. 울지마. 미수가 라는 문장과 함께 제가 무의식 깊이 간직해온 그 상처의 모습. 머릿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빠가 꼭 데리러 올게. 울지 마, 미수가. 어머니의 재혼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했던 날, 오빠가 제게 했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김준호가, 내 복수의 대상이, 시어머니의 남자가, 35년 전 헤어진 단 하나뿐인 내 피부치, 내 오빠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거대하고 잔인한 절망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인가? 어떻게 차를 몰고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먼지 쌓인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네, 오빠. 시어머니의 남자. 그 단어들이 독사처럼 제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며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신이 내린 잔인한 형벌에 대한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버려진 것만으로도 모자라 제게 이런 끔찍한 운명을 내리신 겁니까? 시어머니를 향했던 분노는 이제 방향을 잃고 저 자신을 향했습니다. 오빠를 유혹하려 했던 제 자신이 짐승처럼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가 계획대로 오빠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리고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했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제 목을 졸라왔습니다. 저는 더러운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오빠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끔찍한 업보이자 신의 저주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어머니의 남자가 사실은 제 오빠예요라고? 그 말을 어느 누가 믿어줄 것이며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의 무게를 오롯이 저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모른 척 착한 며느리로 살았던 그 무지했던 시절이 차라리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진실은 이미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모든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신락 같은 이성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제가 기댈 곳은 과거의 흔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양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며 함께 보냈다는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 성인이 된 후 양어머니는 내 뿌리를 알고 싶을 때가 오면 열어보려. 이라며 이 상자를 제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버림받은 이유를 알게 될까봐,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봐. 그래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상자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뿌리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운명의 사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열쇠를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어린아이 때 저를 감싸고 있었다는 낡은 옷과 옷반지 하나, 그리고 손때에 묻은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핏줄로 연결된 내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누렇게 바랜 페이지 위에는 한 여자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아픔이 촘촘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1970년대 후반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 일을 처음 만났다. 세상에
심장이 멎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일기장은 온통 한 남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찻집에 가고, 밤새 편지를 쓰던 풋풋한 연애의 기록. 저는 숨죽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의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제발 제가 찾는 답이 이 안에 있기를. 이 끔찍한 비극을 설명해 줄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이 안에 담겨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어머니의 과거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어머니의 행복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이가 변했다. 약혼녀가 있다고 했다. 나를 사랑했지만 집안끼리 정해진 약혼을 깰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적힌 약혼녀의 이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자. 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제 시어머니가 과거에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연적 관계였다니.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였다는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일기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와 헤어진 후에야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아가야,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할 수는 없구나. 결국 어머니는 어린 아들, 준호를 먼 친척 집에 맡기고 도시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른 남자를 만나 짧은 결혼 생활을 했고, 이혼 후 저를 낳았지만, 5살이 될 때까지 키우다 결국 보육원에 맡겼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남자, 김준호. 그는 시아버지와 제 친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제게는 배다른 오빠이자 제 남편 상훈에게는 이복 형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한영자는 과거 자신의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들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연인으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세대를 거쳐 이어진 지독한 악연의 고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빼앗긴 사랑, 시어머니의 모르는 죄, 오빠의 버려진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은 나의 기구한 운명. 이 일기장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살아있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끔찍한 진실을 저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창고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먼지 쌓인 일기장을 품에 안고 저는 울지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 지독한 운명의 고리를 어디서 어떻게 끊어내야 할 것인가?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고 이 폭풍을 잠재울 사람 또한 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10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멍하니 앉아 남편과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오늘 저녁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 일찍 들어오세요. 시어머니에게는 저녁에 귀한 손님을 모셨으니 외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에게는 정미숙입니다. 오늘 저녁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한영자 여사님도 함께 계실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네 사람. 남편은 갑작스러운 저녁 초대에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와 오빠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하는 숨막히는 정적.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타박할 궁리만 하는 내 남편. 며느리가 자신의 비밀을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품위 있는 표정을 연기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자신의 연인이 눈앞의 여자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오빠. 아, 신이시여. 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괴한 희극입니까? 지난 10년간 저는 이 식탁에서 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먼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훈 씨, 어머님, 요즘 젊은 남자 만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황당함이 서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빠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분노를 무시한 채 나를 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요. 친구 모임, 동창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두 분 아주 뜨겁게 연애하셨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레스토랑에서 두 분이 아주 다정하게 뺨을 쓰다듬는 것까지 봤는데, 맞죠, 어머님? 제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하자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가까스로 열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평생을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어머니의 이중생활. 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의 배신감 섞인 절규가 식탁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충격은 곧이어 터져나올 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10년의 세월, 내가 느꼈던 배신감과 모멸감을 이제 당신도 느껴야 할 차례였습니다. 남편의 원망과 시어머니의 눈물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테이블 위에 낡은 일기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시끄럽던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번엔 오빠를,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씨,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어머니가 누군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란스럽던 그의 얼굴에 간절함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저는 일기장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낳자마자 먼 친척 집에 맡기고 떠나야 했던 불행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바로 여기 계신 한영자 여사님의 남편이자 정상훈 씨의 아버지인 제 시아버지입니다.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연애 상대가 자신의 이복 형제라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과거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연적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오빠는 눈앞의 연인이 아버지의 부인이자 평생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연적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세 사람 모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길고 긴 침묵,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이제 모든 패는 던져졌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의 무게를 우리는 과연 함께 견뎌낼 수 있을까요? 폭탄이 터진 후의 식탁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길고 긴 정적이 흐른 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품위와 자존심이라는 갑옷이 산산조각 나버린 여왕처럼 그녀는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죽여 흐느끼던 체면 차린 울음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삶의 밑바닥부터 끌어올리는 통곡이자 절규였습니다. 남편은 무너진 어머니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고 오빠는 텅 빈 눈으로 일기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 시어머니의 위선은 벗겨졌고 완벽했던 가정의 실체는 폭로되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제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지독한 허무함과 슬픔이었습니다. 저 울음소리에서 저는 제 어머니의 울음을 들었고 평생을 외로웠을 오빠의 슬픔을 보았고 그리고 버려졌던 제 자신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남자가 남긴 비극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 역시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던 겁니다.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고 저나 남편이 아닌 오빠를,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변명이 아닌 더 깊고 처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내가 당신에게 접근했던 건 처음부터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쩌면 당신이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사진첩 뒤에서 어린아이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평생을 숨겨왔던 아이. 남편의 외도를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아이까지 있을 줄은 몰랐던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태워버리지도 잊지도 못한 채 수십 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는 평생의 가시였어. 남편에 대한 원망이자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헬스클럽 전단지에서 그 사진 속 아이와 너무나도 닮은 준호 씨를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내 남편의 씨앗, 내 가정을 위협했던 그 존재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부숴버리고 싶었지. 하지만 막상 만난 준호에게서 그녀는 남편의 모습이 아닌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미움은 연민으로, 연민은 기묘한 애정으로 변해갔다고. 어쩌면 이 사람이 남편이 아닌 내가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은 아닐까 하는 비뚤어진 모성애와 기대를 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우리 네 사람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얽히고 설킨 원한과 애증의 사슬, 그리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오빠가 낡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35년 전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을, 자신의 이복 동생을 잠시 바라본 뒤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몸짓 안에 모든 원망과 용서, 그리고 우리 사이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수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과 같은 가족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고,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를 한 명의 여자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35년 만에 오빠가 생겼습니다. 비록 시작은 배신과 오해였지만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기묘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1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고 긴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물레방아는 때로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가장 진실한 무언가를 길어 올리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구원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대가는 너무도 잔인했죠. 만약 제가 그날 핸드폰을 열지 않았다면 이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버림받은 아이는 결국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뵐게요. 돌고 도는 이 세상 속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흐르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아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인생은 물레방아 끝없이 돌아가. 희로애락 모두 안고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돼. 믿었던 마음의 금이 가도 숨겨진 진실은 드러나고. 상처 위에 피어난 용기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리. 인생은 물레방아 끝없이 돌아가. 희로애락 모두 안고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돼.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하지만 우린 더 강해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만들어. 이것이 바로 인생. 인생은 물레방아 멈추지 않아. 슬픔도 기쁨도 지나가.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 우리의 이야기 여기 있네.